저 오늘 이제 재산권에서 물권과 채권인데요. 주로 이제 물권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좀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물권과 채권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 보는데요. 자, 이제 물권, 채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권, 채권. 네. 물권은 물에 대한 권리, 즉 물건에 대한 권리이고요. 채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빚에 대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뜻은 그런데 결국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재산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가지 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이 로마법 시대부터 이렇게 이제 인정이 되어 오던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재산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일단 물건부터 보면은 물건은 어떤 네,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결국에 물건이든 채권이든 권리니까 결국에는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 이제 물건에 대해서 또는 빚에 대해서 무언가를 이제 어떻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물권 채권이 되는 거죠. 그럼 물권은 주체인 사람이 그 대상이 되는 거는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화살표 쭉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걸까? 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저희 요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요. 네? 네, 이게 이걸 쓰라고 한 건데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물건과 채권. 예, 예, 밖에서는 이제 안 보이지만 여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자, 그 권리의 주체인 사람이 있고요. 주체인 사람이 있고 권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결국에 물건을 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람이 물건을 사용할 수 있죠. 그렇죠. 물건을 그 물건의 용도에 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물건을 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구한테 준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작용들은 결국에 이 물건을 사실상 내가 지배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권이란 사람이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의 본질은 지배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지배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내가 이 물건과 동등한 위치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이 물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의사에 따라서 뭐 던질 수도 있고,
그죠? 던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그런 모든 내 의사에 따른 모든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이 물건을 이제 장악하고 점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지 내가 이 물건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건이란 궁극적으로 그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자, 권리란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권리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지난 학기에 했습니다. 지난 학기에. 권리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었죠. 권리는 의사의 지배라는 견해와 이익이라는 견해가 있었는데 두 개를 절충해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힘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의사의 지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란 힘, 파워 또는 마흐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권리란 힘이다. 레이츠 마흐트 권리 힘 권리 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리란 힘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 물건이란 지배할 수 있는 지배하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건이라면 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은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사람을 그려놨는데 그렇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사람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린 지금 그 전 근대 사회가 아니라 뭐 봉건 사회가 아니라 지금 근대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근대 사회의 특징, 근대 법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모든 사람의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 사람은 모두 인격을 가진 존재고 인격은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은 평등한데 사람이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거 그 현실적인 힘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말했을 때 어떨까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 혹시 그 무슨 이제 노예 계약이나 뭐 이런 자매문기라고 혹시 보셨어요? 자매문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와우, 많죠?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좀 그래서 창에 네, 여기 보이시죠? 보시면 밑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건양 원년 11월 뭐 1하고 무타이 뭐 쭉 했는데요. 요게 요런 거 요거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게 이제 자매문기라고요. 자매문기라고 해서 스스로 자기를 파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그 몸을 그 다른 사람에게 파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 팔려가면 이제 저희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노비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그 노비로서 전락하는 그런 이제 문서예요. 이게 다 이게 전에는 지금은 다 도장을 찍잖아요. 계약할 때 도장을 많이 찍는데 전에 이제
양반들 중에 이제 글씨를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결이라고 사인을 하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손을 놓고 이렇게 손을 그렸어요. 이게 손 보면은 손이 좀 사실은 작아요, 다. 손이 나오는 것들 보면 이렇게 이제 요게 보시면 요게 이제 서명한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걸 수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데 요게 이제 그죠? 오른쪽 손바닥을 놓고 저기를 그립니다. 그리는데 요게 애들 손이 참 많아요. 자매문기라고 그 노비가 되는 계약서 문서들을 보면은 노비들 그 어린애들 한 6, 7살 먹은 애들 저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이제 팔고 그랬죠. 그래서 노비의 신분이 되면 어떤 그 노비 주인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이제 게 되는데 이게 당연히 현대적인 지금의 이런 계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계약 자체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계약이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든 이런 내용의 계약은 전혀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없더라도 어떤 법의 기본적인 정신, 사람은 모두 인격을 가진 존재고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나서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모두 평등하다라는 가장 그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는 그것들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의 계약은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저희가 네, 이렇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근데 제가 그 채권이라고 하면 채가 빚의 자라고 했잖아요. 빚에 대한 권리, 즉 빚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빚, 빚이라는 어떤 그 매개체가 있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이 사람이 그 권리의 주체가 되는 그 이제 요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이 저 빨간 옷을 입은 사람에게 뭐 하는 거죠? 빚을 내가 갚겠소라고 하겠습니까? 빚을 갚아라라고 하겠죠. 넌 빨리 빚을 갚아라라고 하니까 너 빚을 갚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빚을 갚아라.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저 어떤 사람이 노란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그 빚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저 둘 사이에 어떤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냥 돈을 돈을 꿨다가 돈을 갚는 계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언가를 해주는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노래를 불러주기로 했다거나 그렇죠?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다거나 뭐 그런 내용의 계약일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빚이 되는 거죠. 그러면 빚을 갚아라 할 때 이 빚의 내용은 계약에 따라 이제 천차만별이 되는데 결국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결국엔 무언가를 하라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겠죠. 요청하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요거는 요청하는 거, 요구하는 거, 다른 말로는 청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것처럼 그러니까 물건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면, 채권은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어떤 사람, 채권에게서 보면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이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요? 주체는 당연히 권리의 주체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채권 관계에서 채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 상대방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빨간 옷을 입은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채권자라면 이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라. 그 어떤 행위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채권이고 그 상대방에게는 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를 이행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을 정의해보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또 요거를 그 채권이라는 그 어떤 개념에 맞춰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권자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고요. 요거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물권과 채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권리를 나눈 거라고 했는데요. 그럼 이거 지배권이고 청구권이고 요거는 권리의 무엇에 따라 나눴다고 했죠? 권리의 안 써드렸나요? 권리의 작용에 따라 나눈다겠죠. 그래서 권리의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정리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권과 채권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두 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물권이든 채권이든 모두 재산권에 해당하고요. 물권은 이제 권리의 작용에 따라 나는 분류에 의하면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채권은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 채무자의 행위를 마치 이제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채무자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내용의 계약이냐에 따라서 계약 내용에 따라서 그 강도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약이라든가 어떤 이 사람을 그 좌우할 수 있는, 지휘 명령할 수 있는, 그리고 뭐 이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지배력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그러한 힘에 복종하는 관계가 형성돼요. 그래서 마치 이제 그러니까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배한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아요. 지배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이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어떤 전근대적, 봉건적 지배 관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거는 상당히 꺼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원칙들을 보면은 이게 옛날 건데 왜 아직까지 있나 하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 그 어떤 옛날 관계 있죠. 봉건적 사회관계 이런 것들을 좀 그런 것들이 부활하는 것을 좀 저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은 지배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배권, 청구권이 확실하게 나눕니다. 그러면 채권은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청구권이지만 모든 청구권이 채권인 것은 아니에요. 채권은 청구권이지만 채권은 청구권이에요. 채권은 청구권이지만 그렇지만 모든 청구권이 다 채권인 것은 아닙니다. 즉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따라서 이 청구권도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청구권이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은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채권이 아니라 물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물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도 있어요. 예컨대 저기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웃집 개가 우리 집 안방에 들어와서 막 난장판을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주 별 난장판을 다 만들어 놓고 있을 때 이웃집 주인에게, 개 주인한테 이 개 빨리 데리고 가라고 할 수 있는 거, 청구권. 그거는 채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아무런 채권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서 발생하는 건가요? 이 집이 내 집이기 때문에, 즉, 이 집이 나의 소유권,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 집의 소유권에 의해서 발생하는 청구권이거든요. 그런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은 이것처럼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도 있고요. 가족법상의 청구권도 있습니다. 뭐 있을까요? 재산분할 청구권. 그런 것만 생각나지. 면접교섭권. 이제 어떤 가족법상의 청구권들. 그래서 이 청구권은 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원인된 권리의 성격을 그대로 가져오게 돼요. 어쨌든 대부분 청구권의 문제는 사실 그래도 다 거의 채권에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 자체가 이제 채권의 가장 중요한 효력은 바로 청구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렇죠. 돈을 갚아라. 청구력이 없는 채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얼마를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1억을 돌려받을 수 있어야 이게 친구에게 갖고 있는 내 채권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1억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면 1억이란 채권이 있으나 마나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채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이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게 없는 채권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런 자연채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건 이제 달라고 못하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네, 하고 말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 종류의 채권 그런 거 있기는 한데 아주 좀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채권은 청구권으로서 청구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권이라고 했지만 사실 물권에 준하는 권리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물권과 같이 어떤 지배할 수 있는 힘, 지배력을 권리의 본질로 하고 있는 그런 권리들. 그래서 재산권에서는 보통 이제 준물권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 물권이나 준물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이 물건이 나의 물건이니까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나한테 있으니까 당신들은 이 물건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힘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적인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게 돼요. 그러면 채권에 대한 주장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A라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뭐 B, C, D 이 친구들한테 가서 백날 그, 내가 돈 빌려줬다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B라는 친구한테 가서 내가 A한테 돈 5만 원을 빌려줬어. 백날 얘기해봐야 B가 나한테 돈 갚아주지도 않잖아요. 갚아줄 일도 없죠. 그리고 B한테 가서 내가 돈 5만 원 갚아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걸 네가 그 A한테 빌려주고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해? 그렇잖아요. 뭐 B를 상대로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즉, 채권은 채권 관계에 있는 그 당사자에 대해서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그 상대적 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은 상대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이 있죠. 절대와 상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절대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이란 의미와 모든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이제 무효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 어떤 계약이 무효다라고 했을 때 이게 절대적인 무효라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무효라는 얘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건 다 무효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 무효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 무효는 어떤 사람에게는 무효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유효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라는 의미라면 상대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권과 채권의 차이인데 이 물권은요 서열이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순위가 쭉 순위가 있어요. 순위. 그래서 1순위, 2순위, 3순위 뭐 하는 그 순위가 매겨져 있고 그 순위에 따라 그게 이제 사실 질서거든요. 순위에 따라 당연히 1순위가 제일 힘이 세죠. 2순위는 1순위가 저기 할 때까지 마치 이제 동물 집단 보는 거잖아요. 지금 뭐 하죠? 동물의 왕국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그 사자들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닭도 그렇고 이렇게 밥 먹는 거 보면은 제일 힘센 놈이 먼저 먹고 그 다음 그룹이 두 번째 먹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내려가면서 먹는데 이제 그런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 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그렇지 않아요. 채권은 서로 평등합니다. 서로 평등해요. 물론 이제 이게 절대적인 평등은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채권이냐 10만 원짜리 채권이냐 했을 때 5만 원짜리 채권과 10만 원 채권이 서로 평등하다고 예를 들어서 빚을 안 갚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빚을 안 갚는 채무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20만 원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친구, 10만 원 채권 갖고 있는 친구, 5만 원 채권 갖고 있는 친구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4명이 있을 때 20만 원, 10만 원, 5만 원, 5만 원 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은 얼마죠? 40만 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40만 원이니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재산보다 채권이 더 많잖아요. 만약에 이 채무자가 50만 원을 갖고 있다면 다 쪼개주면 돼요. 그리고 또 10만 원이 남는 거죠. 네. 이렇게 다 쪼개주면 되는데, 서로 쪼개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모자라는 경우거든요. 모자랄 때는요. 자, 채권이 언제 생겼냐? 얘가 한 10년 전에 했고, 얘는 한 5년 전에
얘는 3년 전에, 얘는 한 1년 전에 이렇게 이제 생긴 채권이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한 20만 원 빌려주고 이제 아직 못 받는 친구부터 작년에 5만 원 빌려주고 못 받는 친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언제 생겼느냐 이런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게 언제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생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리는 다 이제 이 채권은 서로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이 평등하다 하니까 야 그러면 30만 원 넷으로 쪼개. 30만 원을 넷으로 딱 쪼개. 넷으로 쪼개면 얼마일까요? 7만 5천 원씩 가져가나요? 넷으로 쪼개서 야 그럼 넷으로 쪼개가지고 7만 5천 원씩 딱 나눠갖고 끝나자. 7만 5천 원 주는 거예요. 네, 7만 5천 원. 20만 원 채권 있는 친구한테 7만 5천 원 주면은 얼마 못 받았죠? 10만 원인데 이제 7만 원 5천 원 줘버리면 2만 5천 원 못 받았죠? 그 다음에 5만 원 있는 애들한테 7만 5천 원씩 주면은 오 이거는 남는 자산에 5만 원 빌려주고 7만 5천 원 받으면은 이렇게 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평등하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똑같이 나눠주는 게 평등한 게 아니라 평등하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기가 갖고 있는 채권의 비율에 따라 똑같이 나눠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얼마죠? 지금 채권액이 총액이 40만 원입니다. 그죠?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을 채권을 갖고 있는 친구는 얼마죠? 그 40분의 20, 2분의 1을 채권이 있는 거고요. 아니 참 2분의 1이고 지분이 이 친구는요. 40분의 10이란 채권이 있으니까 4분의 1이고요. 8분의 1씩 가지면 되나요? 여기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됩니다. 15만 원 가지면 되고. 이거 나누기 복잡하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30만 원에 4분의 1을 B라는 친구 10만 원 채권 있는 그 다음에 30만 원에 8분의 1을 요 C, D 5만 원 가진 친구들 이렇게 이제 나누면 딱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이거 그 안분배라고 하잖아요. 안분배라고 해요. 이런 게 이제 비율에 따라 분배를 하게 돼요. 다만 뭐냐면은 물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이게 물건의 순위라면요. 1순위 애가 먼저 자기 가져갈 거 다 가져가요. 20만 원 있으니까 먼저 20만 원 빼가요. 2순위 애가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자기 목 가져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남으면 또 3순위가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4순위 들어가고 5순위 이런 순위에 맞춰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1순위가 만약에 얘가 40만 원이라면 채권이 얘 재산은 남은 게 30만 원이고 그럼 1순위가 요 30만 원 딱 가지고 가고 여기는 두 번째 2순위부터는 그냥 손가락 빠고 끝내야죠. 손가락 빠는 게 억울하면 그냥 소주 한 잔 마시고 잊어야죠. 그 방법밖에 여기는 없거든요. 이게 그래서 물건이 어떤 그 순위가 있다는 것, 물건에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과 채권은 평등하다는 말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순위를 그럼 어떻게 정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요. 우리는 이제 물건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을 지배하는 물건에 대한 원칙으로 중요한 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어요. 공신은 물건이라는 권리, 그죠? 지금 채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하는 권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냥 청구하는 거예요. 청구했는데 그럼 싫어 그러면은
돈 갚어 그랬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럼 뭐 데려다가 두들겨 팰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얘 뭐 그 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얘 구속시키는 것도 아니고, 방법은 그냥 그러면 그 민사 절차에 따라 소송하고 소송해서 이기면 다시 강제집행 들어가고, 물론 이제 그게 또 그 잘못하면 이제 상대방을 완전히 파산시킬 수 있죠. 집행 절차 들어가서 가압류부터 해서 가압류 가처분부터 들어가서 빚을 안 갚는 채무자를 아주 난처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임의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뭐 이제 다른 대책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정해진 민사 절차에 따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그 관계에서만 문제가 돼요. 근데 물권은 제가 모든 사람에게 주장을 할 수 있고, 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힘이 세거든요.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다른 사람들의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가끔 뉴스 같은데 나오는 게 그냥 동네에서 새로 이제 이제 시골 그 이쁜 동네에다가 이제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 딱 지어가지고 얘 이제 멋있고 해서 잘 사는데 룰루룰루 하면서 사는데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 길 중간 한가운데 탁 막아놓고서 알고 보니까 여기 내 땅이네. 이 당신들이 여기 다니는 길이 아니야, 이게 내 논이야. 내가 왜 논으로 다니는 거야? 이게 내 땅이라고. 뭐 지적도나 뭐 이런 거 보니 거기가 이렇게 길이 나 있는데 난 길이 나가지고 그걸 그 길로 알고서 저쪽에다가 그 땅 사가지고 전원주택을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놈이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여기다가 자기 땅이라고 다니지 말라고 말뚝 박아놓고. 그죠? 그 차 못 다니고 저기 동네 입구에다 차 세워놓고 걸어 다녀야 되고, 뭐 이제 좀 장 봐갖고 오면은 뭐 지게 지고 날라야 되고, 뭐 이제 그런 상태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 뉴스 뭐 있죠? 뉴스 추적인가? 옛날에 했나? 추정력 신문이나. 하여튼 그런데 나오는 그런 얘기가 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열심히 다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법대생으로서 적어도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아무리 공부 안 하고 맨날 데모나 하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정도는 알고 있었죠. 근데 IMF가 터져서 내가 그냥 그렇게 될 줄. 진짜 순식간에 전세금 날라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때 얘기 들었는데 알면서도 당하면 더 아프거든요. 알면서도 당하면 더 아픕니다. 물론 모르면서 당도 무지하게 아프죠. 얘기 들어왔는데요. 뭐 판사도 날렸다는데, 어디 법원 판사도 그때 전세금 다 날렸대요. 진짜 3천 전세에 넣어가지고 800도 아니야, 700 얼마. 나중에 700 얼마 배당 받아와요. 그것도 한 2년 있다가 피눈물이 나죠. 정말 그렇거든요. 물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럴 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멋모르고 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권리가 있고, 그 권리가 누구한테 있으며,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물건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런 물건의 그 권리자는 누구고, 권리는 어떤
으로 이제 변경이 됐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즉 권리 관계에 관한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뭐 이제 그 사람하고 거래를 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골에 무슨 이제 그 과수원 자리가 있는데 그 과수원 내가 이제 이제 퇴직해가지고 거기서 과수원을 할 생각으로 가서 그 과수원을 살려면 과수원의 주인은 누구고 그 과수원에 뭐 저당은 잡혀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뭐는 기본적으로 이제 법률적으로 알아야겠죠. 물론 그 외에도 거기가 뭐 토질은 어떻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자세하게 알아야 과수원을 할 건지 뭐 할 건지를 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는 거기에 그 물건에 관한 과수원 토지에 관한 어떤 권리 내용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알 수 있어야 그걸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어떤 우리가 사회생활, 뭐 다른 말로 거래라고 하는데, 거래가 바로 이제 그 사회생활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권리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공시입니다. 즉, 권리관계의 내용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거죠. 공시하니까요. 그래서 이 권리관계는 이렇게 공시해야 한다라는 원칙이 바로 공시의 원칙이에요.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 그래서 부동산 물건은 공시해야 합니다. 다른 권리들도 마찬가지로 공시하는 게 있는데요. 어쨌든 이 부동산 물건, 뭐 이제 물건 자체는 공시해야 돼요. 공시. 그래서 이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저희 이제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요. 공신은 이렇게 공시된 거 있죠. 공시된 거. 이거. 공시된 거, 이거.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공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공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되는 그 믿을 수 있는 힘, 그걸 공신력이라고 하거든요. 공신력. 공시된 내용이 공신력이 있는가? 이제 사기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믿고 거래해도 되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믿고 거래했는데 사실관계랑 다르네? 이게 나는 A라는 사람이 땅 임자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A가 땅 임자라고 분명히 공시된 게 그거야. A가 땅 임자래. 그래서 A랑 계약을 했어요. A랑 계약을 해서 한 5억에 뭐 어마어마한 토지를 샀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A가 아니라 B가 주인이래요. 그럼 난 그 A는 날랐어요. A라는 놈은 얼마라겠죠? 제가 5억이라고 했나요? 5억 들고 튀었어요. 어디 갔나? 저 필리핀 어디로 갔는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5억만 날린 거냐? 이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고 거래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믿고 거래했잖아요. 믿고 거래했으니까 나는 이게 B가 주인이더라도 나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는 내가 돈 주고 산 거는 효력이 있는가 아니면 불행하게도 그냥 없는가 공신력이 문제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공시의 원칙은 일반적인 원칙으로 지금 인정이 돼요. 그래서 공시의 원칙에 그러니까 그 공시의 원칙에 따라 공시를 하는 것, 즉 공시 방법이 정해져 있고 그렇게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공시 방법이니 공시 제도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공시된 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가 신뢰를 줄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런 행위는 법이 보호해 줘야 하느냐? 라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난 학기에 우리 사과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과의 색깔은 무슨 색깔입니까? 이런 얘기. 기억 안 나세요? 사과의 색깔은 빨간색일까요? 아니면 하얀색일까요? 그래서 사과의 색은 빨간색이다. 물론 이제 파란 사과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그냥 사과가 익으면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이라고 하고요. 사과의 색은 빨간색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아닙니다. 사과는 겉에 빨간색이지만 속에 보면 속은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색은 하얀색입니다. 적색, 백색. 어느 걸까요? 어느 거? 사과의 색은 빨간색일까요? 하얀색일까요? 이 얘기를 심각하게는 아니. 자, 사과의 껍데기는 분명히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사과의 겉이죠, 겉. 그리고 요건요. 하얀색은 사과의 속입니다. 겉과 속이 서로 다르네요. 겉과 속이 다를 때 우리는 어딜 따라야 될까요? 겉일까요? 속일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그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보통 이거는 논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C지. 왜 자꾸 K라고 쓰려고 하나. 폴리틱 맞죠? 예. It is politic, not logic. 이건 논리가 아니야. 논리가 아니야. 정치야, 정치. 그러니까 번역은 이제 쉽게 하면 정치라고 하는데 정책이죠, 정책.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에 접근을 할 때 어떤 논리적인 접근법만이 만능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논리성은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의 현실적인 그리고 이제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판단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과 하얀색 중에 어느 것을 사과의 색으로 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국회의원들한테 한번 투표를 국회에서 이제 뭐죠? 개표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투표를 해서 정하기로 할까요? 그럴 수는 없겠죠. 자, it is logic it is politic 아니다. it is not logic but politic. 이게 저기거든요. 유명한 판결의 문구입니다. 그래서 팔스그라프 판결이라는 그 판결에 나오는 말인데, 그러니까 상대방,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리처럼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을 비판하면서 너네는 논리적인 게 아니라 너네는 지금 정치적으로 판결하는 거다라고 비판하면서 했던 얘기인데, 이게 꼭 문제가 항상 논리적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겉은 결국에 형식의 문제고 속은 실질의 문제죠.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할 수도 있고 실질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중요시하는 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관 있죠.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건 결국에 누구를 보호하느냐면 나와
또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다라고 하면, 나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있다면, 이 형식을 중시하는 거는 결국에 나보다는 상대방을 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나를 믿고, 나를 믿는다는 게 내 속마음을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속마음은 나도 잘 모르는데 사람들 그렇죠? 그 나의 속이 아니라 내가 겉으로 보이는 그 외면을 보고 나를 믿고 나와 거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형식이라는 측면을 믿고 거래한 겁니다. 이 말은 형식을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결국에 상대방을 보호한다라는 얘기거든요.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고, 이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이 거래 자체를 중요시하게 보는 거예요. 거래 그 자체를 중요시하게 봐서 거래 자체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주 거래를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래의 안전성, 또 거래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과는 빨간색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을 중시하는 거예요. 형식을 중시하는 거. 반대로요. 요 경우 사과가 흰색인 거, 사과의 속을 중시하는 거, 결국에 실질을 중시하는 거예요. 실제. 실제적인 권리자인가? 누가 권리를 갖고 있는가? 누가 진짜 권리자냐? 다시 말해서 실체적 진실이 뭐냐? 진실을 찾고자 하는 거죠. 진실을. 그래서 실질적인 권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권리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나를 보호하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나와,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권리자, 그리고 실체적 진실,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식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실질을 중시하느냐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아까 봤을 때 공시된 거는 실질인가요? 형식인가요? 형식이죠. 그러면 그 공시된 걸 믿고 거래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알고 보니까 사기꾼 놈이 사기친 거더라. 그런 일 많아요. 별게 다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호적 제도가 없어졌지만 어쨌든 그래서 호적이 다 제적이 됐지만, 그래서 옛날 호적들이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적부라고 하거든요. 제적부가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전산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면사무소 이렇게 문서고에 이게 보관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떼려면 면사무소 가서 꺼내다 면사무소 직원이 꺼내다가 복사해서 거기다가 인치 붙여가지고 이렇게 발급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적부, 옛날 호적 등본이니 이런 거 있을 때 호적이 폐쇄가 되면 제적부거든요. 제적부. 밤에 문서고에 몰래 들어가는 거예요. 밤에 완전히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문서 들어가가지고 제적부를 거기서 위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 행방불명 된 사람, 특히 6.25 때 행방불명 된 사람들 있잖아요. 6.25 때 행방불명 됐는데 그 사람이 행방불명 되니까 그 사람 땅은 그대로 그 사람 앞으로 있어. 등기부나 이런 데 보면 그 사람 앞으로 있어. 뭐 지적대장도 그 사람 이름으로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6.25 때 사라졌을 수도 있고 일제 때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일제 때 창씨 개명한 이름 있는 거죠. 일본인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제적부가 그게 이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제적부를 위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식이 누구 하나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거기다 써놓는 거예요. 제적부에다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날 밝으면 딱 가서 제적 등본을 떼는 거예요. 제적 등본 딱 떼고 그 다음에 내 이제 호적 등본 떼고, 그럼 보면은 내 아버지가 암흑의
창시한 그 무슨 나카무라 상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제적부 때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등기소에 가는 거죠. 법원에 가서.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이제 그 넓은 그 땅을 다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처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땅은 어떻게 됐냐면 그 등기를 안 하고 보통 그 옛날엔 등기 안 했잖아요. 이게 한 50년대, 60년대, 뭐 70년대까지도 등기 안 했어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저희 저도 그랬거든요. 그 밭이 있는데 증조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밭이 있었어요. 밭이 있는데 거기에 가운데로 냇물이 났어요. 밭이 이렇게 큰 밭인지 논인지 있었어요. 논인지 있었어요. 근데 가운데로 이렇게 큰 하천이 난 거예요. 여기다 냇물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의미가 없는 땅이죠. 이거, 여기 이제 다 하천으로, 여기는 하천이고, 요만큼 짜투리가 있긴 한데, 뭐 여기 사실 뚝방이고, 그, 내과 옆에 뚝방인데, 뚝방에다가 저기다 농사 지을 건 아니잖아요. 얼마 되지도 않고, 저걸 조금만 떼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떼봐도 여기가 이제 큰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요거, 이게 이거 당연히 하천이라고 생각했죠. 하천이라고. 그러니까 하천은 땅이 아닙니다. 하천은 부동산이 아니에요. 하천은 하천법에 의해서 따로 관리되는 그냥 하천이에요, 하천. 그래서 하천의 소유는 국가나 공공단체, 옛날엔 다 국유였거든요. 그래서, 도로도 이제 국가 소유 도로, 이제 국도 있고, 뭐 지방도 있고, 그런 거죠. 이것도 하천도 국유 하천, 뭐 지방 하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이니까 뭐 저게, 근데, 그, 그 사촌형, 우리 이제 종손이 그 무슨 법무사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당신네 요 땅이 지금 증조 할아버지 땅이 이렇게 있다고 요거 얼마 주면 찾아주겠다. 법무사가 그러더래요. 얼마 주면 찾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뭐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거 혹시 사기 아니냐. 그래서 알아보라. 그래. 내가 뭐 알아볼게. 그거 한다고 뭐 지가 나 줄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얘기는 대충 해줬죠. 그거 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겠냐고. 그런 애들이 있긴 있다. 저런 것처럼 등기 안 되고 오래 묵혀 있고 저기 좀 이제 저런 게 이제 돌려가지고 좀 돈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다. 뭐 그런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뭐 하려면 하고 뭐 하시려면 하고 그랬더니 뭐 하겠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증조 할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어요. 증조 할머니가 200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면 다 이제 증조 할머님 앞으로 가는 건데 이제 증조 할머니가 2000년에 돌아가시고 할아버지는 더 이전에 돌아가시고 증조 할아버지는 6.25 나기 전에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2001년 돌아가시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저기였죠. 할아버지가 그 계자로 가셨어요. 계자가 뭐냐면 그 집안 가문에 이렇게 특히 종가 같은 경우에 대를 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으면 같은 이제 뭐죠? 같은 친척 안에서 한 명이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러니까 양자를 가는 거예요. 양자. 그걸 이제 그 계자라고 하거든요. 계자. 그래서 계자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그냥 옆에 있다가 가운데로 와가지고 우리가 종갓집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저기 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상속을 해야 되는데 뭐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둘째 큰아버지 돌아가시고 뭐 막내 고모 돌아가시고 근데 아버지랑 그 큰 고모랑 두 분이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5남매였는데 할아버지가 5남매를 두셨는데 두 분이 살아계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고모 한 분만 살아계셨어요. 고모. 근데 고모가 살아계시니까 거기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죠. 요 재산이 이제 고모 때에서 상속이 일어나는 거고, 고모가 이제 상속해야 되는데, 다른 큰아버지나 뭐 저희나 다 상속인 분들이 돌아가셨으니까 자녀들이 이제 대습 상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나 엄마의 지위에서 이거 상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남매니까 이게 이제 5분의 1씩 딱딱 나눠져요. 그리고 요 5분의 1을 그 집안에서 또 다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요게 그런 식으로 해서 요게 이제 발견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게 보니까 진짜 조금이거든요. 진짜 조금인데 그 옆에 이제 세종시 여기는 아닌데 여기 옆에가 바로 세종시가 쭉 세종시 편입시키면서 오다가 딱 멈추고 여기는 그냥 우리는 그냥 공주시에 있었어요. 공주시. 세종시 공주시. 저기 안타깝게 왜 우리까지 그냥 세종시로 넣어주지 그랬냐고 하는데 공주시로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비싸게 나오더라고요. 저게 이제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건 하천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몰라. 이거는 근데 이거 옆에도 이것도 그냥 하천으로 결국엔 집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게 하천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이 나오는 거죠. 보상금이 이제 나와서 이제 저렇게 나누게 됐는데 저게 1억 5천 정도. 보상금이 1억 5천 정도. 법무사가 한 3천인가 4천인가 가져가더라고요. 법무가 3천인가 4천인가 가져가고, 또 세무서에서 또 많이 떼가고, 그래서 한 집안에 한 2천 한 몇백, 2, 300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게 됐나? 여기서 공신하다가, 네.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그죠? 토지를 제적부를 위조해서 토지 거래를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제적부를 위조해서 상속을 받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에 거래를 했다. 이건 전부 무효입니다. 사실관계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인 권리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리자를 찾아보니까 거기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진짜 주인이. 그 사람은 자기가 그 땅을 물려받았는데 배운 게 없어가지고 등기를 안 했어요. 그럼 명의는 뭐냐? 명의 그 사람은 모르겠다. 외정 때 살다가 일본 사람인데 갈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팔고 갔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쌀 몇 말 주고 산 거다.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어쨌든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한 50년 넘게 여기서 지금 농사 짓고 있다. 그 상태예요. 그러면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도 더 이상 농사 짓기 힘드니까 이거를 또 팔았어요. 자, 위조한 사람으로부터 땅을 산 A라는 친구, 그리고 실제 여기서 농사 짓던 할아버지로부터 땅을 산 B. 둘 중에 누가 소유자인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란 뭐냐면 결국에 공시된 내용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니까 형식을 중시하는 태도입니다. 공신의 원칙을 관철한다는 건 이걸 중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게 아니라 실질을 중시하는 이 태도 있죠. 이 태도, 실질을 중시하는 태도. 자, 공신력을 주면, 그래서 공신의 원칙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물론 이제 공시제도가 아주 좀, 뭐랄까, 건전하게,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고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아주 까다롭게 하겠죠. 공시되는 거 그거를 아주 까다롭게 해서 진짜 맞는지 이런 거 조사도 많이 할 테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예, 그 실질적인 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가 생기는 거죠. 실제 권리, 그러니까 실체적인 진실이 이렇게 이제 침해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실질적인 권리자를 중시한다면 공시제도는 그럼 뭐하러 공시하는데? 뭐하러 공시해요? 이거 맨날 해놨는데 이게 믿을 수 없다면 그게 뭔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만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요.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그 상대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쪽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현행 민법 규정, 현행 법제도는 부동산에 있어서 공신의 원칙은 인정하지 않아요. 부동산 거래에서의 공신의 원칙까지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랄까 믿고 거래한 사람, 이 사람이죠, 이 사람. 믿고 거래한 사람. 그게 위조된 문서에 의해서 제적부를 위조해서 상속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지만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실하다고 믿었던 저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를 실체적 진실, 실질을 중시하는 이걸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특칙에 의해서 이걸 보호하는 제도들을 계속해서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시제도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물건의 경우에는 등기라는 방법에 의해서 공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 아니지만 이제 값 나가는 동산들 있죠. 좀 중요한 동산들, 뭐 이제 자동차라든가 건설 기계라든가 선박, 항공기,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동차 어떻게 하죠? 하면 자동차 등록하잖아요. 자동차 등록하죠. 선박 등기 할 거예요. 선박 등기 등록 등기. 항공기도 등록인가 등기 뭐 이래서 해요. 하여튼 요거 이제 등록 또는 등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서 등록이나 등기를 하고요. 부동산 등기는 이 사무를 관할하는 데가 법원입니다. 법원에서. 그래서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 있죠.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뭐 저작권 이런 것들 역시 등록합니다. 이거는 뭐 특허청에 등록하죠. 그래서 행정기관에 이제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신분관계에 관한 공시인데요. 이 법인이라든가 회사 역시 등기합니다. 등기. 그리고 요 등기는 법원에서 합니다. 등기하려면 이제 법원으로 가야죠. 그래서 저 이제 부동산 물건 등기가 부동산이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토지, 건물이 있어요. 토지 등기부와 이제 건물 등기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다 이제 그 법원에서 등기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특수한 부동산으로 이제 임목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무, 임목 등기하는 게 있습니다. 역시 법원에서 해요. 그리고 법인 등기 뭐 이거 역시 그 법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등기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사람의 신분관계, 사람이 태어나서 혼인하고 뭐 이제 사망하고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호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가족관계 등록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 등록은 가족관계 등록에 의해서 하는데 이 가족관계 등록은 법원에서 하죠.
법원에. 그러니까 출생신고나 혼인신고 같은 경우, 뭐 이제 동사무소 가서 하는데, 동사무소 가서 하나요? 혼인신고는 예전에 구청에서만 했는데, 시청, 구청. 요즘은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 저 한 번밖에 못 해봐가지고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해주는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청, 뭐 시청 이런데 시군구청에서 뭐 했어요. 어, 어. 동사 음? 네, 하여튼 동사무소 뭐 이제 구청, 뭐 시청 저기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생 신고, 사망 신고 뭐 동사무소. 그러니까 그 업무 처리를 위탁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재밌는 게 이게 그 동사무소 시스템하고 법원 시스템하고 이게 서로 이게 서버 시스템이 다르니까 이게 이상한 저희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많이. 그래서 그 저희 집에서도 한번 큰일이 났던 게 큰딸이 남자로 돼 있어요. 주민등록 번호나 이게 다 여자인데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별이 남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 근데 이제 다른 애들 같으면은 성격 다른 애들 같으면 그냥 고치면서 그냥 웃고 넘어갈 건데 아주 이제 큰딸이 성격이 아주 까탈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삐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놀렸죠. 너 군대 가야 돼. 막 이렇게 하면서. 더 저기 한 건 이제 그 서로 그 지금 전산 시스템이 저기 하면서 그 오류들도 많이 생기는 그러는데요. 저 언제 10년 전이에요. 10년 전인가? 한 10년쯤 된 것 같은데 학교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주민등록 초본을 때려갔어요. 근데 이제 요 위에 안성에 있는 국립대에서 이제 제가 수업을 노동법인가 사회보장법인가 뭐 수업하러 갔는데 갑자기 그 주민등록 초본을 내라고 해서 초본을 떼러 그날 따라 이제 비가 오는데 안성 시내에 이렇게 비가 오는데 안성 시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초본 한 통을 뗐죠. 근데 이제 비 온다고 굉장히 늦게 떼주더라고요. 거랑 무슨 상관이 좀 시간이 걸려 딱 떼가지고 받아가지고 보다가 가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병역란에 보니까 현역병 입영 대상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알바생 같은데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현역병으로 입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 이 사람아 내가 그 제대한 지 한 20년이 됐는데 다시 오라는 게 말이 되냐고.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전역증을 가지고 병무청에 뭐 저기 나 지금 당장 이거 갖다가 그 학교에서 내라고 해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이거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전역증이 어디 있는지 아냐고. 나이를 보라고 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지금 군대 갈 적이냐. 병무청에 전화해가지고 했더니 이게 저기가 전산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2시간 기다려 2시간 가지고 2시간 기다려가지고 바꿔가지고 제출을 하긴 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요 가족관계 등록법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을 그 기존에 쓰던 방식이 우리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저기 있잖아요. 그게 뭐 저희 부동산 등기라는 게 처음에 그 전산화 됐을 때 그 시스템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좀 옛날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기로 하면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최근에 쓰는 그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 하는 그 DBMS 그에 의해서 새롭게 구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그 논문 거저먹기식으로 하나 한 게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은 오류라든가 이게 상당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호 교차 검증이 되니까 그러니까 입력을 하면서 상호 다 이제 교차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있는데 이게 좀 보안상 좀 취약한 문제들이 생겨요. 한번 뚫리면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좀 난잡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 그 방이 이렇게 5개가 있으면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책장 딱 해서 정리 잘 해놓으면, 근데 이게 하나가 그 도서관 같은 데 보면 쭉 했는데 하나가 무너지면은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 있잖아요. 책장들이 같이 쭉 서 있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방에 그냥 뭉태기로 쌓아놓고 저 방에 뭉태기로 쌓아놓고 저쪽 방에 뭉태기로 쌓아놓고 뭐 이렇게 하면은 저쪽이 무너져도 저기만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 고대 도서관, 그 옛날 도서관, 옛날 책 있는 그 도서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원생들부터 들어가나? 박사과정부터 들어갈 수 있나? 그런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직접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은 한 비염이나 아마 이런 거 책이 그 등록이 안 된 옛날 책 같은 게 막 나오고 그래요. 그럼 하다 보면 옛날 책이 이제 중간에 껴 있는 거죠. 아니면 2개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딴 책인 거. 아주 이제 귀중한 책 같은 게 막 새로 발견되기도 하는 그런데 정리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이제 이제 그런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제 보안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류는 많더라도 그런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시를 하고 있어요. 공시를 하고 있고요. 공시하면서 이제 이걸 아시죠? 등기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등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또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도 많고 그런데 요거는 그냥 인터넷에 막 있는 것 중에 이렇게 찾았거든요. 이 등기부가 요새는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 등기부나 뭐 모바일 등기하면서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면을 쭉 뽑을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게 이제 종이가 이제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이제 복사해 주는 경우 할 때 있죠. 복사에 막 이제 가면은 그 법원에 그때는 이제 그 관할 등기소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복사해서 발급해 줘요. 등기부를 이렇게 쓴 등기부를 이제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발급을 해 줬거든요. 그럼 그때는 한번 한번 가려면 한 2시간 만에 이렇게 등기부 등본 한 번 봤는데 2시간 걸렸다 하면 정말 빠른 거예요. 정말 빠른. 그때 이제 급행료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반인이 등기부 떼러가서 급행료 내고 이런 적이는 아니지만 보통 이제 등기부 등본 떼려면 법무사들, 변호사들 해서 이제 그 같은 경우엔 그냥 바로 떼주는데 그냥 일반인들이 가면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고 거의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이제 받아오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전산화가 되고 한동안 느렸죠. 그래서 1시간, 2시간 걸리다가 이제 거의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돼가지고 이제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한 거고 지금은 그냥 어디서든지 다 이제 열람할 수 있고 발급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법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등기와 관련된 원칙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등기는 4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 3개는 4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등기번호란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등기번호란이 지워진 것 같아요. 등기번호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표제부가 있습니다. 표제부 뭐냐면요. 어떤 부동산의 물적 성상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객관적인 그것들이 기재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표제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어떤 권리의 내용에 대한 그 기재가 있는 게 바로 갑구란과 을구란이거든요. 그래서 갑구란에는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기재가 되고요. 을구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해서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구란에는요, 소유권 처음에 이제 그 소유권 보존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등기부가 편성이 되면은 누군가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죠. 그 물건에 대해서,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초로 취득하는 겁니다. 처음에 쓰이는 게. 그래서 그거는 보존 등기를 해요.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존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를 해요. 계속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 그리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사항들이 모두 갑구란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그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등기, 어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갑구란에 기재가 돼요. 소유권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이제 을구란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요.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는 을구란에 기재가 됩니다. 물론 이제 유치권은 등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질권은 동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만 여기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 종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등기번호란과 표제본은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등기번호란 나오고 그 밑에 바로 표제본 나와가 이게 한 장이 돼요. 그 다음에 갑구란 한 장, 을구란 한 장에서 이렇게 세 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세 장으로 딱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갑 쓰다 많아지면 이제 두 번째 장 이렇게 붙죠. 페이지가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었어요. 요거는 다음에 등기 관련된 얘기를 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때 하기로 하고요. 우리 물권 법정주의와 일물 일권주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이거를 물권 법정주의, 일물 일권주의 저거 하고 그 다음에 물권의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종류. 채권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이 지명채권과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명채권은 뭐냐면 그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민사거래에서의 채권 있죠.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채권들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방식이 요구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민사거래에서 인정되는 그런 채권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명채권입니다. 근데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은 그거하고 달라요. 어음수표처럼 이렇게 채권이 그 자체의 재산적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 있죠. 돌아다니는 경우. 근데 이게 왜 구분을 해야 되냐면 지명채권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내가 누구에게 누가 나에게 어떤 채권을 갖고 있다라는 걸 내가 파악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친구는 그 자기 채권을 양도하기 위해선 나한테 또 통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나의 채권 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리스크가 좀 덜한 거죠. 근데 무기명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어음 같은 거 아시잖아요. 계속 할인하면서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누가 나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고요. 예. 그냥 진짜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니까 채권의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나에게 진짜 악한 감정을 갖고서 채권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채권을 행사하게 되고, 내가 그걸 바로 변제하지 못하면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런 거 구별한다거나 어떤 뭐랄까 법률적 효력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채권 양도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채권의 종류 이렇게 하고 원래 이게 다음 주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조금 이제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끝날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하고 여기 뒤에 이제 우리 물권 법정주의, 일물일권주의,